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소세가 확실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고령층의 발생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도 확실한 감소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방역 대책의 변화, 그리고 지방선거와 국무위원 후보 인선 발표를 앞둔 정가 소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보리 앵커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공직 이후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이력과 재산 증시, 이해충돌 논란 등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민주당은 낙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철저한 검증으로 야당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4선 권성동 의원이 3선 조혜진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제치고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년 만에 정치 메시지를 내고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수사기능 폐지는 사법 절차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만 떨어뜨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이후의 방역 체계를 다음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열리지 않았던 서울 여의도 벚꽃길이 3년 만에 개방돼 많은 시민이 찾았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모레 내각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엔 앞서 경제부총리 후보군에 올랐다 본인이 고사해 제외된 임종영 전 금융위원장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박진 의원으로 기울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새 정부 인선 결과는 우선 경제부총리 등 경제 분야부터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금융위원장엔 최상목 농협대 총장, 그리고 대통령실 경제수석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앞서 경제부총리 자리를 고사한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에게 이번엔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까지 경제 전문가로 채워 이른바 경제 원팀을 강화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되는데 아직 임 전 위원장의 수락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이럴 게 많아서 비서실장이나 내각이나 시간이 좀 일요일 날 발표는 여유를 가지고 좀 계세요. 외교 안보 라인도 함께 발표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의 외교 안보 과외교사로 불리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에겐 국가안보실장을 맡기고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외교부 장관에 기용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나란히 이름이 오르내리던 조태용 의원은 국가정보원장 후보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인사 검증의 기준으로 유능과 실력, 전문성을 꼽았습니다. 거론되는 인물들이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일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성별이나 지역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과 성별을 굳이 저희가 넣고 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를 고려하는 사항으로 넣는 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인사 검증 기준이 공정과 상식에 맞았느냐며 국민과 소통에 제대로 된 인사를 선보였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주부터 지역 순회에 나서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첫 일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는 TK 지역을 잡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 이후 윤 당선인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해 사저로 이동하자마자 적극적으로 방문 의사를 밝힌 윤석열 당선인. 사저로 가셨다고 해도 또 건강이 어떠신지 좀 살펴가지고 괜찮으시다면 한번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에 대한 감사함을 국민께 전하겠다는 취지로 다음 주부터 TK 지역을 필두로 본격적인 지역 순회에 나서는데 대구 달성에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물밑 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부터 방문을 하고 순차적으로 지역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요. 결정된 바는 전혀 없고요.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아직 명시적으로 날짜를 정한 건 아니라면서도 이번 주말에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만남은 장시간은 어렵고 20분에서 30분 티타임 정도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선인께서 방문하시려면 한 하루 이틀 전에는 이제 통보가 있지 않겠냐. 당선인께서도 일정이 바쁘실 거고 또 대통령께서도 건강이 조금 그러시니까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한 30분 정도 이내로.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수사, 악연으로 얽힌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에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의 변수가 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윤 당선인은 또 최근 인수위 관계자들과의 오찬에서 취임 이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개헌 시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대선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예방과 5.18 기념식 참석 등의 행보를 통해 국민 통합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통상 업무 담당 시절 미국계 통신회사에 자신의 주택을 임대해 준 것과 관련해 이해 충돌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의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82억 원에 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통신회사 AT&T에 주택을 임대했는데 마침 통상 분야 고위직을 맡고 있던 시기여서 이해 충돌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무슨 관계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성실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도 저는 좀 잘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시장 개방 관련 한미 협상이 진행될 당시는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아닌 상공부에서 일했고 이후 청와대 통상비서관으로 일할 때는 경제부처 간 정책 조정 업무 이외 개별 업체와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상공부와 통상산업부에서 근무할 때도 AT&T와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예금 수십억 원이 입금됐다는 의혹에는 은행 간 금리 차이 때문에 자금이 이동했을 수 있지만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향해 임대왕이라고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위원을 발표하고 오는 일요일부터 곧장 검증 회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관 예우에 수십억 원을 챙긴 분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두고 시비 거는 건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시각에서 각 후보자들을 엄중히 검증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당선인 측은 소명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만큼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재산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며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사선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4선의 권성동 의원과 3선의 조혜진 의원이 맞붙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권 의원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102표 가운데 81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갈 때만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2년 후에 총선에도 승리해서 우리를 지지해 주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다. 강원도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어릴 적 친구로
대표적인 핵심 측근 윤핵관으로 꼽힙니다. 윤 당선인도 권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당정이 환상의 호흡으로 국민을 위한 원팀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축하 전화를 주셨습니다. 짧게 축하합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겁니다. 신윤 체제 강화라는 견제구에도 권 의원이 큰 표차 승리를 거둔 건 새 정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생각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을 빨리 실천하고 또 법제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1기 원내대표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신임 원내대표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소수 야당의 한계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협치와 통합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당장 곧 다가올 청문회는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는 저희들은 어떻게든 낙마를 시킬 겁니다. 해줄 수가 없죠. 윤석열 당선인과 가깝다는 점은 분명 원활한 당청 당정 관계를 전망케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의 거센 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는 물론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을 두고 여야가 강한 대치를 이어갈 것이란 일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당내 반발에도 서울시장 도전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내홍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며 송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작심하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하게 한 분이라며 충북지사에 도전하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비판했고 대선 패배 책임을 진 전직 당대표까지 공천을 신청했다고 송영길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울시장 출사표를 낸 박주민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이 없이 다시 이제 그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용태론을 얘기했다거나. 송 전 대표는 휴일 기자 간담회를 예고했습니다. 거세지는 당내 비판에 출마 이유를 직접 밝히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지사 후보들의 물밑 전쟁도 치열합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며 보수 정권 부역자라는 경쟁자들 공세를 반박하고 나섰고, 조정식 의원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로 열성 지지층을 공략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4월 내에 검찰개혁법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장 탈환과 경기지사 수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예비 후보들 면접을 시작하고 이달 안에는 후보 선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국민의힘도 6일 지방선거를 위한 내부 경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 거물급 인사가 줄줄이 공천 면접을 받고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지사를 두고 은근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도 경기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는 그거는 제가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정치인보다도 정책적인 측면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심을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민주당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접니다. 그리고 선거의 결심은 제 스스로 완결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공천관리위원들의 송구 질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시도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겁니다.
서울, 경기뿐 아니라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린 보수 텃밭 대구시장 선거 전도 뜨겁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영상을 올린 게 발단이 됐습니다.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당장 홍준표 의원은 전 대통령 팔이 그만하라고 발끈했고 좀 부적절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그거는 기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런 홍 의원을 겨냥해 다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의 실체를 아는 분들은 좀 지지를 하지 않고 실체를 좀 덜 아시는 분들이 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후보들 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초 면접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 최대 3배수까지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선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지명 초기 무난한 인선으로 평가를 받았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히려 의혹이 잇따르면서 여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아마 검증 보고서가 다 도착을 한 모양입니다. 속도감 붙고 막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10일이면은 모레죠. 10일 내각 대충 인선이 아마 발표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을 쭉 보시고 어떤 내각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장 의원님부터 한번 좀 전망을 해봐 주시죠. 일단 확실한 것은 윤심이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보셨듯이 직전 원내대표 경선에서 2위를 했던 유력 이 원내대표 후보였던 김태흠 의원님이 이 충남지사로 그러니까 돌리는 듯 여러 가지 지금 이 소위 윤핵관 중 핵심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이 또 1위로 8대2 정도 나오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 또 원내를 장악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방선거 후보 구도도 예를 들면 유승민 이 후보가 이 유력 경기지사로 나가고 있는데 인수위 활동이 2달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밖에 못해서 2달밖에 안 됐는데도 한 달밖에 하지 않은 이 김은혜 대변인을 전격적으로 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내각도 전체적인 아직 윤곽이 뭐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뭐 재산 신고 관련이라든지 여러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22년의 공직자 윤리 기준은 매우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보니까요. 물론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윤 당선자께서는 관료 출신이라든가 이렇게 현장 전문가를 좀 선호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노련한 분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정치인이 아니고 그 정치인이 있었던 상임위 또 그 사람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이런 쪽으로는 법무부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지만 또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노련한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건 이해가 가고요. 충분히. 저는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건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연령대가 좀 올라간다든가 뭐 좀 신선하다든가 이런 어떤 파격적인 이런 거는 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여성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되고 지역도 맞추고 이것저것 맞추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고민하는 것 같았는데 윤석열 당선인 쪽 인사 스타일을 보니까 역시 실용정보여야 되고 실력과 전문성, 뭐 일 잘하는 거, 뭐 그다음에 또 뭐 안정적인 거, 뭐 이런 거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핫한 이슈부터 좀 중소기업 벤처 쪽에 장관 후보로 물망이 오르고 하마평이 왔다 갔다 한 거는 뭐 아실 거고 혹시 언지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이제 추천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뭐 돼야 되는 거니까 확정이 돼야 인사라는 거는 추천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왜냐하면 법조도 하셨지만 경제계 쪽에서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아마 다들 기대를 걸기도 하고 중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반긴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아, 제가 그 국회에 있을 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산자벤처위에 이제 간사하고 국민의당 간사를 했었죠 그때. 그리고 소위원장도 했었고요. 그때 좀 많이 힘드시죠. 우리나라가 소상공인들 많이 힘드신데 좀 같이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런 사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각이 잘 구성되는 거에 이제 시발점은 총리부터는 시작인데 총리 후보자가 뭐 워낙 관료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검증은 다 끝났겠지라고 했는데 계속 의혹이 제기되니까 요새 논란이 있습니다. 한번 좀 직접 들어보시죠.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렇게 좀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의혹이 좀 제기되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마 여기서도 해명 자료가 나갔고 또 이제 우리 자료가 다 이제는 요청이 제출이 됐으니까 청문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요. 집중적으로 수십억 원이 예금, 정기예금이 들어갔던. 작년에? 네. 그거 혹시 혹시 소송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디 그런 게 있었는지. 아마 이제 은행 간에 조금 저희가 좀 뭐 금리 차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은행마다 뭐 조금씩 그런 이동은 있었겠지만 뭐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시면은 뭐 별로 다른 게 없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충실하게 청문회에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총리 후보자들이 이제 청문회를 거칠 때 보면 어떤 분은 아파트 구조 변경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고 어떤 분은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책에 썼던 글 몇 부분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낙마하기도 했는데 과연 어떤 게 튀어나올지 장 의원 지켜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고위공직자의 여러 가지 명예로운 퇴임이 과연 가능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현금만 51억을 신고하셨고요. 또 퇴임 후에 재산 증가분만 40억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퇴임 후에 직접 일하시는 것도 아닌데 어찌되었건 40억이나 벌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요. 뭐 윤리적 기준 또한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라든지 공짜윤리법에 대한 기준이 2007년 당시의 인사청문회 기준과 2022년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작년 LH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윤리기준, 또 임대차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올라갔거든요. 또 더불어서 윤리검증뿐만 아니라 정책검증도 매우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실 2005년 6월 당시에 종부세를 실시했던 경제부총리로서 과연 윤석열 정부와 국정 철학이 일치하는지 혹은 뭐 예를 들면 경제수석 당시에 이 한중 마늘 파동 당시에 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셨는데 그 정책적 차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여러 가지 아무튼 본격적으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아마 많은 질문들이 나오실 텐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되었건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국무총리를 하시고 퇴임하신 분께서 과연 어떤 정말 무슨 욕심이 있는 아니 계시겠지만 최소한 정말 명예롭게 이 여생을 보내시길 바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보수가 많은 곳에서 일해서 보수가 많은 것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뭐 아파트를 팔아서 엄청난 차익을 남긴 게 아니라 호가만 불렀다가 끝났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켜보시기에 저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논란을 겪다가 통과는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본질적인 면, 그러니까 총리로서의 어떤 자격,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원자재가가 폭등하는 부분들 전 세계적으로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미 관계를 다시 제대로 또 복원도 시키면서 여러 가지 또 중국과 러시아 이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운명을 건 상황 속에서 본다면 저분만큼 여러 방면으로 이제 외교 관계, 그다음에 경제 이런 방면으로 다 이렇게 총망라해서 경험이 있는 분이 별로 없으시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당선자 스스로가 이 어떤 그 국정에 대해서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런 분이 꼭 총리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본인의 어떤 살아온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이제 총리를 하셨을 때는 우리 장영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어떤 윤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이것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는 이제 문제될 수 있는 부분 또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후보께서 그러니까 이제 총리 후보께서 그 전에 이제 고문을 하실 때, 김현장 고문을 하실 때 또 자신이 총리를 할 거라고 과연 생각했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이제는 은퇴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고문으로 가셔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아마 자기 할 일을 하시면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여생을 편안히 즐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 갑자기 불려 나온 거죠. 근데 아마 당선자께서 간곡히 부탁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뭐 좀 이렇게 좀 맞을 것은 맞아야 되겠지만 잘 좀 통과 또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현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은퇴를 하신 걸로 다들 생각하고 관계나 정계에 없으셨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겠다, 잘할 건지 잘 모르겠다가 40% 응답이 나왔거든요. 이제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110석 의원들을 이제 이끌을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는데 선출 직후에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보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을 빨리 실천하고 또 법제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1기 원내대표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발 맞춰서 또 야당을 설득하고 또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장 의원께서는 이제 윤심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에 나오셨을 때는 상당히 실망스럽게 표가 안 나오셨던 분인데 상당히 81표가 나온 걸 보니까 압도적으로. 윤심이 확실히 크게 작용한 건 분명하죠. 아니 일단 후보가 교통 정리가 좀 돼버렸기 때문에요. 네, 김태흠 의원께서 상당히 지난번에 이제 꽤 표를 얻으셨죠. 2등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충남도지사로 선회를 하시면서 사실 후보들 간의 경쟁이 좀 이제 식어버린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게 윤심이라는 게 윤 당선자께서 직접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윤 당선자 호흡이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윤심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 선거를 나가는 선출직 후보자를 경선에서 뽑을 때 그때 윤심을 작용해서 윤 당선자가 미는 사람을 다 밀어주자 이런 거 하고 지금 원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 원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원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윤 당선자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이런 경우에는 굳이 중앙정부하고 호흡이 같은 당 정도면 되지 아주 긴밀하게 맞을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이 원내 협상은 사실은 이 호흡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또 여소야대가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 자체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민주당하고 당선자 사이에서 원내대표가 있는데 이 원내대표가 당선자하고 소통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윤핵관 대 비윤핵관 구도로 펼쳐진 건 맞습니까? 기자들은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미 지금
뭐 윤핵관 대 비핵관이라 제가 볼 때 윤핵관은 있지만 그렇다고 또 윤핵관에 반대하는 어떤 특정 세력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의원들이 윤핵관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이 새 정부의 어떤 추진해가는 국정 과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당으로서 좀 같이 소통하면서 원내 전략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원내대표 하는 게. 왜냐하면 여소야대지 않습니까? 그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자체에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 웬만하면 좀 사양할 텐데 이걸 지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뭔가를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그러면 원내대표가 윤 당선자를 설득해야 됩니다. 근데 신뢰가 없으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짜부가나 이거 뭔가 이렇게 오그러지면서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장 의원님 보시기에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친문 쪽에서 뭐 당에서 다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윤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똘똘 잘 뭉쳐지면 사실은 행정부와 행정수반을 의회가 감독도 하고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한 곳으로 몰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나오긴 나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아마 집권 1년차와 2년차 원내대표분들은 다양한 색깔을 가신 분들이 아마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어찌되었건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께 일단 뭐 오늘 당선되셨으니까 축하는 드리지만 이 윤심보다는 민심이 또 최소한 민심은 아니더라도 협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집권 1년 차지만 또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면 원구성을 포함해서 집권 1년 차 여러 가지 전국 구상을 처음 시작하시는 원내대표로서 과연 이 더불어민주당 소위 여소야대라고 존중은 하시지만 과연 이 말로만 존중인지 혹은 내용적인 존중인지도 저희가 깊이 있게 살펴보겠고요. 여러 가지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시작이지만 장관 인사청문회들이 이제 줄줄이 이어서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당연히 문재인 정부 5년간 겪었던 많은 이 높아진 공직윤리 기준에 대해서 똑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여쭤보게 될 텐데 그때 과연 만약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발목 잡기다라고만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지 아마 원내 리더십, 원내 사령탑으로서 리더십이 매우 아마 필요한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후보 비서실장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당 사무총장도 잠깐 하고, 그다음에 총괄 지원본부장도 선거 때 하고, 쭉 경력으로 보면 당에서 의원들을 묶어서 힘있게 나가고 당선인과 소통하는 거는 뭐 상당히 유리할 것 같은 지금의 여소야대 전국 맨 처음에 뚫고 나가는 데는 나름대로 믿고 의지할 만한 당선자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또 거꾸로 그런데 이게 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게 구조 자체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소야대가 아니라 우리가 다수당이면 혹시 이제 윤심 이런 거를 이게 나왔을 때 좀 걱정할 수가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전행할까, 혹시라도 독선적으로 나올까. 근데 이건 여소야대라서 뭐 의석수가 많은데 뭐가 걱정입니까? 나중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빨리 해봐야겠습니다. 드디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나는 지지합니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고 싶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신뢰받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함께했던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뭐 아주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선거 판세, 대구시장 선거 판세 여당 쪽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대권 주자였던 홍준표 후보께서 아무래도 좀 선두를 달리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예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뭐 윤석열 당선인께서 수사해서 기소해서 또 이 신형까지 살게 했던 또 분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미묘한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대구의 민심이 결국 이 전직 대통령에 의해서 혹은 당선인에 대해서 좌지우지되기보다는 아마 후보자 자질을 보다 더 대구 시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을 지금 바로 시작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아직까지 미비하다. 결국 후보 간의 사실 소위 체급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상했던 대로 시민들께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대단한 선전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핵심 지지 지역인 대구의 어떤 표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유권자들께서 특히 이제 대구 유권자 같은 경우, TK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좀 안타까운 애달픈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대구시장의 후보에 대한 지지로 연결이 될까? 그리고 이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 가까운 것은 모두가 다 알지만 이것이 이제 총선에서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정도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광역의 단체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질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구시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할까? 그리고 박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고 지금 퇴임하신 상황이라 또 이것이 어떤 살아있는 권력으로서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서적 안타까움, 이것이 바로 현실적 지지로 연결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한적이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 당의 유권자들도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다. 그래서 대구든 뭐 경기도든 또 여러 군데에서 결국에는 잠재적 대권 주자들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어떤 전체적인 당의 전력을 위해서라도 그 후보들을 웬만하면 뭐 상대 후보가 아주 대안이 뛰어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이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역시 지금 뜨거운 거는 서울시장 후보 문제입니다. 대충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86세대 송영길 전 대표하고 97세대로 뭐 분류할 수 있는 박주민 의원 두 사람의 대결 같이 보이긴 하는데 당내에서 일단 경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용광로 선대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원님들의 또 특히 서울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으셨고요. 송영길 당대표님을 비롯한 박주민 의원님 등이 보다 더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각축전을 벌여야 또 뜨거운 용광로 경선이 되어야 아마도 서울시장 경선이 또 흥행도 하고 또 더욱더 서울 시민들께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현재 후보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추가 공모라든지 혹은 뭐 영입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경선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매우 서울시장 구도는 유동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단순하게 딱 양자 구도라고 이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을 저는 보시기엔. 뭐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냥 뭐 송영길 대표가 등장을 안 하셨으면 조금 시시해질 뻔했는데 이 등장하면서 네 분이 막 일어나면서 굉장히 스펙타클해지고 있다. 이 기사거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처음에는요, 아니 저분이 왜 용퇴하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다시 등산을 다시 하시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그때 붕대 투혼하던 것처럼 이거 불쏘시개 투혼하시려는 거 아닌가. 민주당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겠다. 그래서 나중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쇄신의 어떤 밑거름이 되고 본인이 희생함으로써 당을 살리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신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선 방식은 50대 50입니다. 그죠? 당심과 그다음에 민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는데 아무튼 6명의 후보를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고 오늘 두 사람만 일단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의 연쇄 이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이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당일인 5월 10일부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임시 집무실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레와 빈 바구니들이 줄을 지어 국방부 건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마련을 위해 국방부가 우선 사무실을 비우는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본격적인 이사에 돌입한 국방부에서는 각종 집기류를 옮기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사다리 차를 쓸 수 없는 구조 때문에 이사업체 직원들은 사무실과 이곳 현관을 하루 종일 오갔습니다. 국방부 이전 작업은 영내 부서를 3개 그룹으로 나눠 5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상반기 한미 합동 훈련이 끝나는 이번 달 28일 이후 3그룹에 해당하는 장차관실 등 핵심 지휘 부서에 대한 이전 작업을 시작해 다음 달 14일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마지막으로 이사하는 3그룹에 속한 지휘 부서가 쓰던 사무실에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당일인 5월 10일부터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미리 이사를 완료한 곳에 임시 집무실을 꾸릴 전망입니다. 곧 진행될 사무실 공사를 앞두고 인수위 관계자들의 현장 실사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당장 여건이 되지 않으면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면서 취임 당일부터 대통령께서 집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청사 본관을 비우는 건 지난 2003년 새로운 건물을 지어 입주한 이후 19년 만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담기구를 발족시켜 우리 사회가 당면할 인구 절벽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될 지속가능 인구 TF는 장기적으로 여성가족부 개편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주할 인구 절벽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가장 큰 위협으로 빠짐없이 거론됩니다. 인수위 역시 인구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보고 전담기구를 띄워 장기적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지속가능 인구 TF는 인구학자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가 이끕니다. 여기엔 복지 분야뿐 아니라 건축, 국방, 교육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TF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다양한 문제를 미리 진단하고 여러 정책 제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수위는 지속가능 인구 TF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기능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구 TF에서 검토되는 미래가족부에 관한 사항들이 결국은 여가부 폐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많이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인구 문제 대응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망엔 동조글이 쏟아지고 검사 회의가 열리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사실상 조직 폐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6대 범죄와 경찰 공무원 범죄로 한정됐습니다. 이마저도 완전히 없애자는 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입니다. 지금 형사사법 체계도 과도기일 뿐이고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는 주장입니다. 애초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새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남은 검찰 수사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지난해 이에 반대하며 검찰총장직을 던진 윤석열 당선인의 명분이기도 했습니다. 부패를 완전히 펼치게 하는 이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다만 최근에는 별도 기관을 만들지 않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만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떼어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사권 박탈의 방식과 시기를 두고 당내에서도 격론이 한창인데
검찰의 집단 반발이 갑자기 불붙은 건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사보임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으로 사라진 비교섭단체 위원 자리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들어왔는데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겠다고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도 비교섭단체 몫으로 양 의원이 들어가면 결국 민주당 뜻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일 날 본격적인 토론을 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거냐 당에서 지금 핵심은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걸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민주당 역시 검찰의 집단 반발에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양측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체계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 논의도 한창인데 늦지 않게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20만 5천여 명으로 나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2만 명 가까이,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달 들어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가 확실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오미크론 유행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하게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한 달 넘게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아 의료 여력은 안정적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0%대로 낮아졌고 중등증 병상은 35%,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18%만 차 있습니다. 오미크론 치명률이 낮아 확진자 대부분이 경증인데다 재택치료 비중이 높아 빈병상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중등증 병상의 30%를 일반 격리 병상으로 전환하고 생활치료센터도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병상만 남겨두고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홀로살아서 돌볼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노숙인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 생활치료에 입소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해 나가더라도 최소한의 숫자는 유지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대응을 일반 의료체계로 확대해가는 한편 현재 1급인 코로나19 등급 조정 논의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변화된 방역 상황에 맞춰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급에서 하향 조정되면 환자 격리 의무나 치료비 지원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등급 조정 과정에서 고위험군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책 마련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이후의 방역 체계를 다음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제한 조치가 대부분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 인수위가 요청한 고척돔에서 음식을 먹는 게 가능해질지도 관심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세가 확실하게 꺾였다고 평가한 정부는 그 이후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의료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다음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과 의료 체계를 다시 일상 체계로 되돌리는 방안을 담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동안 점진적 전환을 강조해온 만큼 지난해 11월 일상 회복 때처럼 이번에도 단계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유행 감소세와
그리고 의료 체계 여력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거리두기를 좀 전면 조정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서 거리두기를 조정할지는 다음 주 중에 논의해서 결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은 10명,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큰 규제부터 풀겠다는 입장인 만큼 영업 제한을 완전히 풀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일부에선 마스크 착용을 빼곤 모든 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인수위가 요청했던 지붕 있는 야구장 고척돔에서의 음식 섭취 허용 여부도 검토해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로부터 고척돔 취식 허용과 관련하여 공조 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실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6자리. 누적 확진 1,500만 명이라는 현실 앞에서 모든 규제를 푼다는 방침이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불안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열리지 않았던 서울 여의도 벚꽃길이 3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벚꽃길을 거닐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 기대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이게 얼마만일까? 환한 햇살 속에 눈앞에 펼쳐진 벚꽃길을 맘 편히 거닙니다. 사람들 얼굴도 벚꽃처럼 환하게 폈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휴대전화를 들어 화면에 담아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년 만에 열린 서울 여의도 벚꽃길. 숨막히듯 놓여있던 펜스는 사라졌고 대신 꽃길이 자연스럽게 펼쳐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지금 깝깝한 스트레스 있던 이런 부분들이 다 풀리는 것 같고 둘이 나오니까 더 좋은 거고 또 꽃 구경하고 가면은 또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요. 코로나 위기 이전처럼 여의도 윤중로에 차량 출입을 막고 1.7km에 이르는 벚꽃길이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지친 마음을 달래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풍경이나 이런 거 잘 못 봐서 다들 많이 지치셨을 텐데 이렇게 개방해서 또 많이들 이렇게 놀러 나오신 것 같아서 그런 모습 보는 것도 뭔가 또 저희도 뭔가 기분 좋아지는 것 같고. 서울 석촌호수 벚꽃길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이들도 있고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추억을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계속 통제를 해서 못 들어와서 아쉬워했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그냥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열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벚꽃길 주변엔 이렇게 15m짜리 대형 분홍색 곰이 설치돼 있어서 시민들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벚꽃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홍대 야외 공연장에도 하나둘 사람들이 몰립니다. 오랜 기간 얼어붙은 상인들의 마음도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은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기분은 좀 좋은데 몸은 좀 힘든 그런 느낌입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 야외에서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사람들 표정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감염병 등급 조정을 논의 중입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서 함께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화상으로 연결하게 됐습니다. 역시 이 의료진들도 또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유행을 피해가는 게 참 어렵군요. 지금 증세가 어떠신가요? 네, 어제까지는 좀 많이 으슬거리고 안 좋았는데요. 이제 오늘 아침부터 좀 나아지고 이제 목소리만 변한 상태로 있습니다. 예. 어떤 경로로 혹시 감염이 되셨는지는 아직 파악 안 되시는 건가요?
저희 가족이 감염되고 가족한테 전파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5천 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부는 완만하지만 확실하게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일단 이제 정점은 2, 3주 전에 피크를 하고 이제 지나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완만한 곡선으로 확진자는 계속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중증 환자는 이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고 사망자는 아직도 300명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뭐 저희 병원 중환자실도 그렇고 여러 중환자실이 환자가 아직도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자는 앞으로 1, 2주 이상 지금 수준 정도로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감염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나오고 또 그쪽에 아무래도 기저질환자도 있을 것이고 위험들 하시니까 정부는 4차 접종을 일반 고령층으로 아마 확대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정부의 고민이 지금 60대 이상의 감염자가 거의 3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이제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고 지나가는 상황이라 4차 접종을 권장을 해도 접종 동료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4차 접종을 강조하기보다는 새로운 변이의 유행이 시작되면 그 전에 4차 접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기 전에 소아 2명 가운데 1명이 감염된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니까 이것도 참 우려스럽습니다. 백신 접종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5에서 11세에 대한 예방 접종이 시작됐는데 이제 반드시 고위험군, 그러니까 5에서 11세에도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접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취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아이들도 좀 반드시 접종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사실 뭐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또한 가족들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5에서 11세 아이들이 좀 많이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감소세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내려가면서 의료 체계가 뭐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서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18일 이후에는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1,000명, 2,000명일 때도 부들부들 떤 적이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작정한 상황에서는 이제 돌이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인수위원회도 그렇고 또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일단은 거리두기에 대한 기대는 이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18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웬만한 그런 거리두기와 관련돼 있는 사항들은 아마 대부분 없어지게 될 것 같고요. 다만 마스크 착용 자체는 어떻든 한동안 유행이 정말로 잠잠해질 때까지는 계속 될 거라 생각되고 다만 뭐 야외에서의 마스크 벗는 정도만 이제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는 지금 감염병 1급으로 지정돼 있는데 정부는 등급을 뭐 홍역이라든가 수두처럼 아마 2등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1등급에서 2등급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사실 2등급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감염병을 관리하는 수준 자체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1등급일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격리가 의무고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2급부터는 정부의 권고 정도에 따라서 격리나 이런 의무도 약해질 수도 있고요. 특히 많이 달라지는 것들은 1급 같은 경우는 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비를 전액 지급을 하지만 이제 2등급으로 바뀌게 되면 조금의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진료 또한 입원에서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 이제 부과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준비도 정부 차원에서 수가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 한 4명 중에 1명꼴로 코로나19 완치 후에 몇 달이 지났는데도 몹시 피로하다거나 어지럽다거나 기침을 계속한다거나 이런 이제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 롱코비드 현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번에 확진자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롱코비드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외래에도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일단 이제 호흡기 증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대부분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한 만성 피로나 이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는 2, 3개월 이상 갈 수도 있어서 일단 일상생활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또한 일상 속에서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서 그런 상황에서 천천히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의료진의 도움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코로나19에 이제 감염이 되면서 이제 항체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슈퍼 면역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확 늘다 보니까 이제 곧 엔데믹이 될 거다라고 하는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엔데믹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의 유행 규모라든지 뭐 오미크론의 유행 자체만으로는 아직까지 엔데믹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맞고요. 또한 한두 차례는 변이 때문에 뭐 지금과 같은 크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큰 유행이 한두 번은 더 거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에 뭐 감염됐건 백신을 맞았든 간에 이제 접촉했거나 노출된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 전반적인 중증 환자 발생은 감소할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1, 2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차츰차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엔데믹화 될 거고, 또 우리가 일상적인 바이러스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시점도 1, 2년 안에는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 반째로 접어든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 촉구에 화답해 다양한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서 상당한 군대 손실을 보았으며 이는 심각한 비극이라고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 손실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서 러시아군인 1,351명이 숨지고 3,82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이 조만간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do hope that in coming days, in foreseeable future, this operation will reach its goals or will finish it by the negotiations between Russian and Ukrainian delegation.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러시아의 장기적인 전쟁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방공 시스템, 대포, 장갑차, 제트기 등의 지원을 요구해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이에 화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에 합의하고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We are looking at day in, day out what we believe they most need to include new systems that have not heretofore been provided. 나토 회원국들은 이와 함께 조지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른 파트너국들의 방어 능력 강화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와 러시아 선박의 영내 항구 진입 금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를 겨냥한 EU의 첫 제재인 셈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수십 구가 발견된 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해온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러시아 석탄을 수입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러시아 선박의 영내 항구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U 회원국은 석탄의 4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금수 조치는 8일쯤 EU 관보 게재를 거쳐 120일 후인 8월 초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회원국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도록 120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EU는 이와 함께 러시아의 전비 충당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주요 원자재와 장비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연간 5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조 3천억 원 상당의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올리가르히, 즉 신흥재벌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두 딸 등 개인 200여 명의 이름도 EU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러시아 석탄은 단계적 폐기를 거쳐 결국 금지될 것이며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정부가 2021년도 지난해 국가 결산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언론들이 보도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GDP를 넘어섰다. 국가 부채가 2,200조나 되더라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 6일이죠. 저 밑에 보시면 조선일보의 지난해 11월 6달 전입니다. 대충. 한국의 빚이 1,000조, 그래서 1,000조국. 내년 나라 빚이 1,000조가 될 거다. 조선일보는 나라 빚이 1,000조가 되는 게 올해라고 보도를 6달 전에 했는데 이번 주에 보도하는 언론들은 2,200조라고 보도를 합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지난해 국가부채 2,200조 육박 이렇게 지난 5일 기사가 있었는데 같은 신문입니다. 같은 신문인데 지난해 3월을 보면은 나라 빚은 1,000조 비상이 커졌다. 그러면 1년 사이에 1,000에서 2,200이 됐다는 뜻인가? 예. 국가부채, 나라빚 이게 도대체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올해 나라빚 사상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할 거다. 2013년입니다. 나라빚 1,000조를 드디어 돌파할 거다. 2018년. 나라빚 곧 1,000조 돌파한다. 지난해군요. 2021년. 예. 나라빚이 1,000조를 넘게 된다고 10년 가까이 경고했는데 갑자기 2,200조 이렇게 하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국가가 지고 있는 부채 중에 비확정 부채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국가 부채의 절반이 넘습니다. 1,378조가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었냐면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몫인데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공무원이나 군인들에게 70년에 걸쳐서 계속 지급해야 될 연금액을 미리 지금 시점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잡아놓는 겁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아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될 건데 잡아놓지 않으면은 예산을 갖다 막 쓰다가 나중에 고갈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부채야 라고 빚진 거라고 확실히 못을 박아놓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지 않은 걸 국가 채무라고 부르고 이것까지 다 포함시킨 걸 국가 부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국가 채무는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빨리 갚아야 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 970조 원 정도 되고요. GDP 대비로는 47%. 그럼 여기서 이제 국민 1인당 얼마씩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냐 하면은 한 1,9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 부채는 다릅니다. 위에서 얘기한 정부 채무에다가 정부가 보증선 거 있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연금 충당 부채 있죠. 공기업의 적자 있죠. 그다음에 민자 터널이나 유료 고속도로를 놨는데 거기에서 적자가 생길 경우 정부가 갚아주기로 한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국가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 1인당 얼마를 우리가 갚아야 되냐라고 1인당 채무를 얘기할 때 계산을 여기서 뽑아야 되는데 이걸 늘리려면 여기서 뽑아버리죠. 그러면 가짜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국민 1인당 짊어진 부채를 부풀리면 안 되는 거죠. 가짜뉴스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국가가 지고 있는 이런저런 부담 전체를 파악하려면 국가 부채를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부담을 지고 있는 걸 보려면 국가 채무를 봐야 되는데 국가 채무만 보면 또 안 됩니다. 그중에서 국가 부채에서 연금 충당 부채만 살짝 빼고 보는 게 어떨 때는 맞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거죠.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타이완 해역에서 한국 선원 6명이 탄 선박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부는 해당 해역 부근에서 시신 2구가 발견돼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우리 정부가 급파간 3,000톤급의 해경 경비함이 내일 오전 11시쯤 4고 해역에 도착해 즉시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로 파견한 잠수 지원함은 11일 밤 9시쯤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선원들의 피랍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사고 당시 기상 상황은 비교적 양호했다며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종 한국 선원을 찾기 위한 구조대를 이송하고 귀환하던 해경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는데요. 경비함에서 이륙한 지 30초 만에 추락했는데 항공기를 띄우는 양력 부족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남해해양경찰청 소속 헬기가 제주 마라도 남서쪽 370km 떨어진 동중국해에 추락한 것은 새벽 1시 반쯤. 한국인 선원 6명을 태운 예인선 교토 1호가 실종되자 구조팀을 이송하고 돌아오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사고 헬기는 해경 경비함에서 항공유를 급유하고 이륙한 뒤 30초 만에 추락했습니다. 30에서 40초 후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추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고자의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 사고로 51살 정두환 구기장과 58살 황현준 전탐사 등 2명은 안타깝게도 숨졌고 42살 참호 정비사는 실종돼 수색 중입니다. 구조된 47살 최모 기장도 중상을 입어 군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최 기장과 정 부기장 모두 비행 경력이 3,000시간이 넘는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사고 당시 날씨는 바람이 잔잔하고 파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으론 기체 결함이나 야간 비행, 항공기를 띄우는 양력 부족 등이 추정됩니다. 육상에서는 양력, 그러니까 항공기가 뜰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조건이지만 특히 공간이 좁고 바닥 자체가 흔들리는 물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성능을 100% 발휘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고 헬기는 길이 17m에 이르고 최대 21명이 탈 수 있는 대형 헬기로 지난 2014년 제작됐습니다. 해경은 헬기 동체를 인양해 블랙박스를 분석해야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실종된 교토 1호에 대해서도 타이완 구조 당국과 협조해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날도 포근해지면서 봄나들이 나선 시민들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도 출근길에 보니까 주변에 이 봄꽃들이 굉장히 색색으로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예, 한 주 동안 지친 마음 봄꽃을 보시면서 기분 전환해 보시죠.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